걸음 여기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뉴스에서 혹시 BTS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초대받아서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토론을 했다라는 기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인기 있는 가수였다면,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야 멋지다 끝 이런 인기 있는 가수였다면 조 바이든이 미쳤다고 BTS를 부르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그런 그냥 인기 많다고 누구 부르면 아마 국내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들은 이미 그냥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의 범주를 넘어서서 무언가의 상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초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아시아계라서도 아니에요. 아시아계 미국 스타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계 미국 스타가 아니라 한국 스타를 부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만 제가 네.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BTS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냐면요. 제가 볼 때 사실 저도 그걸 피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애들이 저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완전 대단해, 막 소위 말하는 국뽕이 차오르는 거를 어떻게 뿌리치기가 힘든 측면이 솔직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국뽕, 즉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BTS를 볼 때 가져야 하는 관점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 주제가 다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국경을 조금만 넘어가서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BTS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아까 그 중국계 미국인 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사실 울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다들 아미들끼리 만나서 그냥 막 갑자기 한 10년 지기처럼 다들 친해져가지고 막 속 얘기를 하고 그랬던 순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BTS가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한국인 아니에요. 그 이유가 미국 사회 내에서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근간이 되는 국가예요. 하지만 정말로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는 국가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종차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종이 어떤 색깔인가요? 보통 흑인들이 인종차별 당해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 너무 많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하는 게 가시화된 게 사실은 2021년입니다.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던 게 2020년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인들도 굉장히 다양한 미세한 차별들의 직면에 있는데, 흑인에 비해서 자신들은 차별을 당한다라는 사실조차 비가시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차별과 억압이 더 복잡하게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는 거의 뭐 반항하는 분위기,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사회 내에서 아시안들의 어떤 이미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재미난 게 2019년에 미국에서 개봉됐던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Crazy Rich Asians예요. 그러니까 미치게 부자인 아시아인들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그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되었어요. 흥행도 상당했고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리면 왜?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부잣집, 중국계 가족의 아들,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한 그런 남자 주인공과, 이 역시 이제 아시아계 출신의 중국계의 이제 여자 주인공인데, 예쁘고 똑똑하지만 가난한, 그래서 이제 집안으로 따지면 남자 집안보다 훅 떨어지는 그런 여자가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남자 쪽 집안에 C자 붙은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막 싸우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꼴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재밌으세요? 너무 상투적이죠? 우리 지겹도록 몇십 년 동안 TV에서 봤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미국에서 중요한 영화이고 흥행을 했을까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시아인이 이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사랑도 하고 심지어 싸움도 하고 결혼도 하네? 라고 하는 게 스크린에 처음 나온 영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시아인은 사람조차 아니었다라는 거죠. 억압받는 대상조차 아닌 그런 완전히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게 BTS가 처음 미국 방송에 TV에 딱 나간 게 2017년이에요. 2019년에 나온 영화가 그렇게 센세이셔널 했는데 2017년에 완전히 아시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나가서 무대를 하고 춤을 췄을 때 그리고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도 이제 페이크 러브라는 곡으로 무대를 했었는데요. 재밌는 게 거기에서 가장 막내 이제 7명 중에 가장 막내가 정국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페이크 러브 노래를 하다 보면 그 안무 중에 정국이가 이렇게 옷을 들어 올려서 복근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두어 번. 미세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장면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서 그 복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미국 방송에서 이제 그 무대를 하는데 정국이가 복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공연장 홀이 뒤집어진 거예요. 다들 비명을 데시벨이 완전히 귀가 찢어질 만큼의 함성 소리가 나면서 이제 홀이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지는 장면이 전 세계 방송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서구 사회에서 백인들 사회에서 이 인종별로 매력도의 하이어라키 위계 질서를 만들었을 때 남자들 중에서 제일 최하위가 아시아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남자는 성적인 매력조차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정국이가 복근을 들어 올렸을 때 그 아시아 남자애가 복근을 들어 올렸을 때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를 TV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즉 어떤 매력의 이 위계 질서가 뒤집어지는 순간을 보여준 거예요. 아시아 남자가 엄청 섹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존재조차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러면 그 행동이 예. 의도된 연출. 네네네. 예, 안무에 들어 있었어요. 아마 그거 의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한 게 그런 어떤 위계 질서,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시죠? 택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택시 운전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보면 비슷하게 생겨서 얼굴도 구분이 안 가는 두 명의 한국인 택시 운전사가 하나 운전할 때 하나는 뒤에 트렁크에서 잠자고 돈 아끼려고 다시 자리 바꿔서 또 운전하고 그래도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왜? 똑같이 눈 이렇게 째진 그런 있으나 없으나 식별조차 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한국인들 보면 슈퍼, 세탁소, 그러고 나서 죽어라 애들 공부 가르쳐서 수학만 잘하는 모질이. 이게 한국인,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미지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잘생기고 섹시하고 뭔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조차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그 중국계 미국인이 자기는 BTS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아시아인들이 인간이라는 거를 그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자기는 정말 평생 받아왔던 그러니까 대놓고 막 너 범죄자지 흑인 이렇게 막 제압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인간으로서 투명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일상에서의 미세 차별들이 한꺼번에 기억나면서 오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종 간의 어떤 위계 질서를 짓고 늘 그 인종이 늘 어떤 특정한 언어, 영어만이 이 세상에서 중심,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기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흑인도, 그 다음에 브라운 색깔을 가진 동남아시아인도 모두가 사람이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고 모두가 그 가치를 동등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지금 시대가 열망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BTS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뉴스에 나올 때는 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상 받았다, 어디에서 또 무슨 기록을 깼다, 계속 그런 것만 나오니까 아이 쟤네는 되게 잘 나가는구나. 그러고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팬이기도 하니까 BTS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사실 언론보다 더 빨리 접하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대단한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인종차별을 받아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좋았던 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BTS가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지난번에는 너무 열을 받은 나머지 그 열이 내리질 않고 열감기로 이어진 적도 있을 정도로 열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게 그런 동양인들이 끊임없이 받아오던 인종차별을 가시화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누가 차별을 받아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BTS가 인종차별을 받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BTS를 지지하고 있는 아미 몇 명쯤 되는지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트위터 기준 팔로워 수가 4,700만 정도 되고요. 방탄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6,700만 정도. 거의 몇 나라, 유럽의 작은 나라 몇 개 합쳐놓은 수준의 인구수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 팬은 아니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에서 2,000만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나라 하나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동일하게 열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BTS가 인종차별을 당할 때마다 다 들고 일어나게 돼요. 이런 심정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자녀가 나갔는데 뭐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욕먹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욕먹는 게 나아요? 자식이 욕먹는 게 나아요? 내가 듣는 게 나아요. 돌아버리잖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라고. 사실 팬들 입장이 그것과 상당히 유사해져요. 그래서 자기들은 영어 사용하는 미국인이지만 예를 들면 BTS가 미국에 와서 인종차별을 겪었을 때 인종차별도 굉장히 다양하게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남미에서 유럽에서 온 나라에서 다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그 팬들이 다 같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속 뒤집어지는 엄마의 심정으로. 그 트럼프와 관련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랑 그 재선에 도전했을 때예요. 그 이제 트럼프가 털사라는 지역에 유세를 가려고 이제 공연장, 체육관 같은 곳을 빌렸고 거기가 좌석이 한 10,000석 정도 되는 곳을 빌렸는데 순식간에 다 표가 이제 매진돼 나갔다라고 막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7,000표 정도가 아미와 케이팝 팬덤이 그 표를 쓸어버린 거였어요. 워낙 티켓팅에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표를 쓸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재밌었던 건 그 순간에 노쇼,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세장을 텅텅 비게 만들었던 사건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크게 이제 타격을 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게 앞서 얘기했었던 BTS가 인종차별을 겪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아미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종 혐오를 부추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했었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블랙 라이브즈 매터 때 이제 방탄소년단이 성명문도 발표하고 기부도 하고 아미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랑 회사가 이제 $1,000,000를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치 어 밀리언이라는 캠페인이었는데 그 $1,000,000에 우리도 맞춰서 기부하자
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아미들에게 생겼고 이틀 만에 300만 달러인가 2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전 세계 아미들이. 저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와중에 달라스 경찰국에서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할 때 불법 시위 행위를 하는 자들을 고발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K-팝 팬덤과 아미가 그 어플에 그러니까 방탄 짤이라고 이제 짧은 동영상들 있잖아요. 그 짤로 도배를 하면서 어플을 다운시켜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차별과 관련해서는 정말 상징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을 했었고 그게 세상을 한편으로는 진보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이재영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무슨 뜻이냐면 저는 유엔에 가서 그 연설을 했다.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라고 읽으면 안 되고 BTS가 어떤 현대문화 이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사람들이 일정한 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바탕이 돼서 유엔에서도조차도 BTS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거다. 이게 이제 이지훈 교수님 말씀이시고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무슨 상징으로 무슨 메시지를 위해서 부른 거냐. 바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지향 이런 부분들의 아이콘으로서 BTS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달리 말하면 아이돌 이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 한국 우리 애들이 잘하네 이것도 안 되고 우리의 노래와 춤을 하는 이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가 함께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 미래적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BTS와 그 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맞겠네. 네,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런 역할을 한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틀즈가 냉전 시대의 평화를 노래했고 U2 같은 가수들 우리나라 와서도 대통령과 대담하고 그러면서 어떤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가수들이 영미권의 백인 남성 가수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출신의 아시안의 얼굴을 한 BTS가 바로 신냉전 시대의 그런 어떤 평화의 메신저로서 상징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저는 예를 들면 BTS를 많이 이제 영국의 비틀즈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봤던 가수가 마이클 잭슨이었거든요. 근데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서 그 사실 히트를 친 노래들, 빌리진이나 뭐 드릴러나 뭐 이런 노래보다 제 마음을 울렸던 노래는 블랙 앤 화이트라든가 아니면 얼스송이라든가 이거는 바로 그 노래가 이제 흑백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노래였고 그 다음에 얼스송 같은 것들은 이 지구 전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태 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음악들이었는데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그런 음악들을 자꾸 찾아보거든요. 달리 말하면 BTS의 음악을 듣는 그 아미들이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그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띄엄띄엄 이렇게 전파가 됐었다면 지금은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즉각적으로 연대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미리 한 가지 이제 좀 광고 멘트를 한마디 드리면 아쉽죠? 이런 얘기를 좀 보면서 하면 되는데 다음번에 꼭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 번은 뮤직비디오, 한 번은 영화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한류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예술이 지금 세계 속에서 어떻게 수많은 시청자들, 청중들과 공감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한번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쫙 들어보신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 드라마 같은 것들을 즐기실 때 보다 격이 다른 그 위치에서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초반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을 줄줄이 지금 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최애 감독이 사실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었어요. 예전부터. 특히 살인의 추억 나왔을 때 정말 봉준호 감독한테 빠져가지고 저 분석하는 논문도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기생충 같은 경우에 훌륭한 영화지만 저는 살인의 추억이나 마더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영화가 더 좋았는데 왜 그때는 못 받고 지금은 받았나 라고 하는 게 그 사이에 세상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은 잘 많이 모르고 암이니까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그 패러사이트로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했을 때 아미들이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시죠? 왜냐면 그 전에 BTS 노래 틀어달라고 라디오에 그렇게 신청을 해도 안 틀어줬었거든요. 미국 라디오에서. 왜냐면 한국어라고. 그러면 아미들이 계속 얘기한 게 아니다 뮤직비디오 그 자막 켜서 자막 좀 봐라. 정말 좋은 가사다. 라고 얘기해도 그 미국인들의 70%가 영어 이외에 아무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막 키는 거 자체를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무조건 영어 더빙 아니면 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자막을 계속 무시해왔다가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 얘기를 하면서 자막만 키게 되면 정말 다양한 문화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사실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인지는 못하고 있겠지만 아미들이 수년간 싸워온 것이 바로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된 예술도 충분히 훌륭할 수 있다라는 걸 싸워왔었고 그것의 한 결과물이 사실 봉준호 감독의 이제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작품성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연출적인 측면이나 미장센의 측면 말할 것도 없고 메시지의 측면에 주목해서 봤을 때도 사실은 좀 흥미로운 걸 볼 수 있는데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 저는 딱 느껴지는 게 이분 사회학과 출신 맞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어떤 지점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보면 오징어 게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넷플릭스 1위를 엄청나게 기록했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비판적인 한국 사회의 이 무한 경쟁, 이 안전망 없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방탄소년단 메시지도 러브 yourself라고 하는 메시지가 힘을 갖게 된 것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한국 드라마들의 대부분이 퀄리티도 높은데 그 메시지가 아주 비판적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기반해서 하는 비판이 뭐 그렇게 보편적일까?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전 지구를 사실은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된 지역들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나 미국에 있는 도시나 생활 방식이나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유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대의 이제 자녀분이나 아니면 손주분하고 소통하시는 것보다 이 자녀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언어가 다른 미국의 10대랑 소통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그 사이에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그저 로컬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사실 미국 드라마 보면 비판적인 메시지 거의 없어요. 일본 드라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 드라마에 보면 비판적인 어떤 그 날카로운 지점들이 드라마건 영화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원하고 있던 열망들을 건드려주는 지점이 그 보편성이 저는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최근에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하잖아요. 그 정치 얘기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은 왜 내가 못 해봤을까라는 굉장히 유익한 조언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국제적인 지형도를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학을 하신 분인데 어떤 기관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미국의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바로 오른쪽에 일본의 수상은 아베 씨였어요. 그 북쪽을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왼쪽을 보면은 또 중국의 주석이 지금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정당 두 개의 커다란 정당을 두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국제적인 지형도에서 그 나라들이 표현하고 있는 예술적인 상황이나 그 사회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외국에서 보아왔던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라고 싶었던 행동들을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술은 자유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보기엔 한국 정치판이 개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간에 한 가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당파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빠른 반응을 보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물론 지지 기반 세력들이 다르지만 또 이 얘기를 거꾸로 읽어보면 그만큼 한국 사회가 과거에 우리가 성장했던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에서 그것도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한국의 관객 예술과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지극히 건전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지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부 제작자 중심으로만 이 K-팝, K-컬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정부, 기업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한국 관객들의 특징이 남다르지 않나요? 완전 수준 높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완전히 수준이 높은 게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를 많이 만들지? 저도 막 한동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진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게 퀄리티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관객. 네, 관객입니다. 저도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에 노출되어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디어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고 훨씬 더 미디어를 접하는 게 확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을 나갔을 때 그 동시대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부 다 그걸 이제 사람들은 좀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 타면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걸 막 이제 되게 비판해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유럽을 나가봤을 때 종이책 들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디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적응력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혹은 우리나라 관객 시민들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일단 그 접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컨텐츠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참 많이 그 이렇게 비평 좋게 얘기하면 비평이고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많이 씹잖아요. 드라마 씹으면서 보는 게 또 재미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장착된 상태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디지털 와중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어른들하고는 이걸 운용하고 사용하는 감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그 뮤직비디오 보는 거 치고 이러고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뒤집어 보고 확대시키고 속도 변경시키고 그리고 잘라서 편집하고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관객들을 제작자다라고 표현하신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나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전처럼 생산자 따로 있고 수용자 따로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다 컨텐츠 제작자, 생산자가 된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생산자로서의 소비자, 그런 시민을 기준에 놓고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바로 그 측면에서 이제 제가 새로운 예술 측면을 강조한 게 바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네트워크 이미지가 바로 그런 적극적인 정보와 어떤 예술 생산자로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표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드라마 결말이 원래 각본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주인공 죽으면 안 돼라고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주인공이 안 죽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창작자, 애초에 그 작가의 아이디어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삶과 만나는 장치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저는 그보다는 좀 낮은 수위에서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또 멋있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네. 예를 들면 혹시 그 예술사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독일 사상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냐민의 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정말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 대중은 모든 예술이 태어나는 모태다라고 얘기가 딱 정식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 책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게 바로 베냐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다수의 대중이 그 수용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술도 이전의 예술과 동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다수의 대중 관객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누구나 손바닥에 핸드폰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집에 가는 길에 퇴근길에 아니면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과 어렵게 미술관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야지만 예술을 즐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힌 답변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멘트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같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음악이나 춤 같은 것들이 되게 뜨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뜨거움은 사실 같이 표현하고 분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모든 면에서 뜨거운데 정치와 관련된 거는 차갑게 감정을 싣지 말고 차갑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덜
싸우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예술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뜨거워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늘 대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배운 게 있다면, 우리가 숨쉬는 자유의 공기가 우리의 예술을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그 자유가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화라고 하는 물을 계속 흠뻑 받아야지만 그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 한류가 그냥 한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가 되고 이 지구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기류의 문학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김세리 교수님께서 아마도 먼저 차문화 체험을 먼저 하실 텐데, 코와 입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이 미리 체험을 하시고 나서 다시 김세리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이 청중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이지영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